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9화입니다. 옆에는 박둥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설날에 저번 방송에서 설날을 끝난 걸로 가져가고 촬영하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설날 끝나고 지금 처음 예.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때는 영화 보신다고 했는데 무슨 영화를 보셨나요? 풀 메탈 자켓이라고 하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를 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를 봤어요. 예. 풀메탈 자켓? 예. 그건 무슨 영화였나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어떤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 전쟁의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어떤 강압적인 군사훈련을 받다가 어떤 죽음을 맞는 어떤 비극이라든가 베트남 현지의 전쟁으로 가서 그 베트남 현지 어떤 민중과 마주하면서 이 전쟁에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베트남 민중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순에 관한 어떤 의미에서는 반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영화였군요. 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돌려라 지구본.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왔네요. 콩고 민주공화국. 예.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왔는데 여기는 좀 어떤 나라인가요? 우선 지리적인 특징을 보자면 아프리카의 한복판에 있고요. 네. 아프리카의 허파 기능을 하는 울창한 밀림과 산림이 가득한 그런 나라이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콩고가 있어요. 예. 여기는 뭐 같은 나라였다가 뭐 분리가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왜 콩고는 뭐 콩고 민주공화국은 뭐예요? 둘 다 프랑스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뭐 나라 명칭도 완전 닮은 것 같지만 네. 일단 콩고 민주공화국은 벨기에의 콩고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특별히 뭐 콩고 민주공화국과 콩고가 분리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래저래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 식민지라고 하셨었는데 벨기에 식민지였었던 거죠. 였었다고 했는데 뭐 그 얘기 좀 더 해주실까요? 뭐 아프리카는 특히 서부 제국주의 열강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보내면서 수출 상품처럼 이렇게 짐짝처럼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한반도도 식민의 역사를 겪었던 것처럼 아프리카도 그런 역사, 안 좋은 비극의 역사가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 또한 그 전선에 있었던 국가고요. 식민지가 사실 벨기에 보통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예. 뭐 프랑스 뭐 예.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가 많은데 예. 콩고 민주공화국은 벨기에 식민지였네요. 맞아요. 뭐 지리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네.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동쪽은 영국이 서쪽은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벨기에는 지금 지도를 봐도 굉장히 조그만 소국이에요. 그래서 벨기에는 그 힘만으로 보자면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차지할 역량은 없었던 거죠.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차지했느냐? 그 가운데서 어떤 중재자를 자처한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가 되어 주겠어 라고 하면서 약간 그 가운데서 수를 써가지고 벨기에 수백 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비무장지대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 근데 벨기에는 원래 뭐 프랑스어를 써요?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과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두 개 다가 공용어인 거예요? 예, 둘 다 공용어죠. 네덜란드가 벨기에하고 한 나라였습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 남부에 있어요. 프랑스하고 맞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벨기에는 프랑스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 땅을 삼은 거예요. 한때는. 그때 일부 지역이 프랑스어를 쓰는 언어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게 됐구나. 예. 그 중에서 벨기에가 차지한 콩고 민주공화국은 예. 프랑스어를 쓰게 된 거군요. 예,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프랑스어를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거의 8,400만 명에 달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네. 인구가 많은데 형식적인 공용어가 프랑스어라는 거지.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 각기 역사가 다른 배경에 토착 민족이 있습니다. 되게 부족이 되게 다양해요. 피그미족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부족이 있어서 각기 언어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다른데 어쨌든 이 벨기에가 이런 광활한 지대를 묶어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들이 식민 통치를 하려면 행정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를 뭔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말도 다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식민 지배 잔재가 프랑스어로서 남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콩고민주공화국에는 프랑스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어떡하나? 이상한 구조가 됐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뭔가 정치도 하고 이 권력에도 가깝고 약간 그런 삐뚤어진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넓어요. 예, 넓죠? 지도상으로 딱 봤을 때도 예. 부족도 다르고 언어 뭐 말도 달랐다고 했는데 그럼 식민지 전에는 같은 나라였던 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이쪽 콩고 지대는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의 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 어떤 밀림 그런 게 숲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큰 강도도 굉장히 많은 지대여서 기후도 전형적인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열대 기후, 남크고 그런 기후였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지대를 다 개척하고 문명을 세우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래 각기 따로 살았는데 식민 지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되게 된 거군요. 지금의 국경선도 벨기에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자기 땅이라고 멋대로 그은 거예요. 그냥 어디 어느 지역이 살고 있는지 그런 어느 지역에 어느 부족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고려 없이 묶어댄 겁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내륙 한가운데 있는데 예. 이게 길이 뭔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다까지 짧은 구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벨기에보다. 벨기에가 바다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봐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그 바다 해양 영토도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이 좁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니까 뭐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해서 뭐 어쩌다 바다 조금만 뭐 항구 정도 놀 정도로만. 그래서 사실 지도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 지도 보다 보면 진짜 좀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전체가 지도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반듯반듯하거나 뭐 이렇게 콩고민주공화국도 그렇고 참 아프리카 민중들이 고생이 많았고 지금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1960년 그쯤에 벨기에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부터 지금까지 콩고 내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이 콩고 민주공화국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각 부족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벨기에의 편을 들었던 친벨기에 민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벨기에의 편을 들지 않고 싸웠던 반벨기에 뭐 민족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족들이 통합되지 않고 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독립이라는 게 갑자기 이뤄지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자신들 어떤 기득권을 좀 잡고 원래 자신들의 부족이 살던 땅을 다른 부족이 벨기에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져갔는데 그걸 다시 되찾고 싶고 당연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식민지 돼가지고 원래 안 싸우고 잘 지냈었을지도 모르는 부족들이 괜히 싸움이 붙었네요. 맞습니다. 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더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어쨌든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가능성이 많은 국가고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물, 담수가 많은 지대이기도 하고 자원도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원과 광물과 숲을 잘 활용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도 어쨌든 각 부족 간 겪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이겨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죠. 그러면은 이제 박둥지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인데 예. 오늘은 어떤 나라입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요? 예. 근데 베트남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로도 그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인데 예. 베트남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선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 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북한 대사관이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네. 깨끗하게 단장하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로 포착이 되고 있고 하노이에서 열리잖아요. 그 네. 하노이 노점이나 그런 거리 곳곳에서 인공기와 성조기가 함께 나부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이거 북미 정상회담은 뭐 싱가포르도 그랬지만은 뭐 세계사적인 대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사건이죠. 많이 베트남이 준비나 기대감도 높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우선 형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것 떠오르는 것 한 3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방금 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예. 또 아무래도 베트남 하면은 베트남전 그리고 또 이제 책 중에 하얀 아오자이 예, 하얀 아오자이. 뭐 옛날 책으로 하면은 사이공의 흰 옷이라는 예.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민족을 상징하는 옷처럼 이제 예. 쓰여져 있었는데 하얀색 아오자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 저 그 얘기 듣고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베트남이 우리 한반도, 우리 네. 민족하고 굉장히 닮은 역사를 지닌 지역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 베트남이 흰색 옷을 입어서? 예, 그쪽 일단 그것부터. 예. 하얀 아오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도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록을 봐도 지금 남아있는 고구려나 부여 관련한 기록을 보면은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 시대까지 쭉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또 조선 후기 그때 기록을 또 보고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초반 그 무렵의 사진을 보면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저희 조상들 민중들의 옷이 다 새하얗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데 이 베트남에서도 이 전통 복장인 이 아오자이가 특히 흰색이 많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하고 유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오자이를 뭐 지금도 많이 입나요? 많이 입고요. 다만 저희가 한복이라고 하면은 남녀 통틀어서 다 같이 입는 그 옷이잖아요. 근데 아오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성들이 주로 입는 일상복이나 어떤 교복같이 여겨지는데 예전에는 남녀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입은 전통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복 입고 다니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다. 근데 한복 입었어. 그럼 저 사람은 정교조다. 이런 일상에서 잘 입진 않는 것 같은데 전통 문화, 민족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게 좋게 보이네요. 한국과 비슷하다, 무슨 문화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아오자이 말고도 좀 뭐 비슷한 게 있을까요? 자, 그럼 문제. 저희가 설도 이제 잘 지내고 왔는데 네. 베트남에도 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문화권이 비슷하다고 하셨으니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답은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 예, 있고요. 네. 베트남에도 설이 있고 베트남어로는 띠엣이라고 합니다. 띠엣. 띠엣. 예. 이 설이 한자 표현인데 네. 그 베트남식으로 표현하면 읽으면 발음이 띠엣이에요. 아, 띠엣. 설이 한자야? 예. 설날이 한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띠엣이다. 예. 저희가 흔히 이 동북아 국가라고 하면 한국, 남북한, 네. 또 중국, 일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을 끼워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예, 한자 문화권이기도 한데다가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복도 한반도, 중국,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 전통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동북아 플러스 베트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맨날 그 같은 문화권 뭐 이렇게 하면 뭐 한중일 이런 식으로 예. 얘기 말했는데 예, 베트남까지 쳐야 되겠군요. 맞아요. 더구나 베트남 민족의 피가 지금 저희 한반도 주민들 심장 속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 아 베트남. 예, 뭐 그건 무슨 말인가요? 형부님이 이씨잖아요. 네. 무슨 이씨입니까? 저는 전주이 씨입니다. 왕족의 피네요. 네. 귀하게 대하십시오. 싫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현재 이 한반도에도 베트남 왕족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 베트남 왕족의 후손. 예, 저희 고려 시대 때 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국가가 멸망을 해요. 이게 베트남이라는 국호의 어떤 명칭이 되는 대월 따이비엣이에요. 국호를 성립시켰고 하노이에도 수도를 마련했습니다. 하노이가 지금까지 수도를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했던 리 왕조도 결국 멸망을 했고요. 근데 그 멸망을 하는 과정에서 그 1200년대에 그 왕족이었던 리 씨가 고려에 망명을 합니다. 왕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같이 맞서 싸웠다고 해요. 그 몽골군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산 이씨라는 본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화산이 씨. 예, 화산 이씨. 그럼 화산이 씨는 베트남의 이제 왕족 출신인 거네요. 맞아요. 베트남 왕족 출신이고요. 족보에도 나와 있고 현재 족보상으로만 보면 1775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적지 않게 있네요. 적지 않게 있고 사실 저희가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네. 이 어머니 쪽도 생각을 하면은 베트남의 피가 여기저기 다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된 유대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우선 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한자를 쓰고 있고요. 현재로서 한자를 쓰는 건 폐지됐어요. 한자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알파벳으로 그 발음을 표기하거나 하는데 그래도 한자의 영향은 남아있고 베트남이라는 국명 자체가 저희가 흔히 월남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베트남을. 월남이 한자예요. 중국 남부를 넘어서 남쪽에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면 비엔남입니다. 알파벳으로 VIETMAM 이라고 표기하고요. 이걸 읽으면 원래 발음은 비엔남이 맞아요. 베트남이 아니고 일본어 발음으로 베토나무라고 하거든요. 그 표현이 한국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걸 발음을 압축시킨 베트남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제 잔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웬남이라고 해요. 비엔남 발음 비슷하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한테 베트남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뭐 박둥지님은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호 아저씨가 먼저 떠오릅니다. 호 아저씨? 예. 뭐 친척이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이 호 아저씨는 베트남의 국부로 평가받는 호치민입니다. 근데 호치민을 왜 호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이게 베트남 하면은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아온 시련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있다 보니까 네. 한때는 100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어요. 중국인 관리가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간섭도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여기에 사는 베트남 민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민중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계속 그런 강대국의 간섭 속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끝내는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의 정신을 자주 또 외세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치민은 그런 정신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우선 이 호치민은 180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요.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식민지에서 태어난 거군요. 예, 식민지 베트남에서 태어난 건데 네. 어쨌든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베트남의 현실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견문도 넓히고 베트남을 좀 구할 길을 찾자 해가지고 다양한 국가를 오가요. 뭐 미국도 가서 뭐 김규식과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프랑스에 건너가기도 하고 뭐 러시아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7개 국어에도 능통한 엄청 실력자인데 어쨌든 프랑스에 가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프랑스 공산당에도 가입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 프랑스 제국주의에 신음받는 베트남을 함께 구출하자 운동을 쭉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그 프랑스 공산당이라고 해도 어쨌든 자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베트남을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925년에 베트남 공산당을 창립합니다. 예, 현재까지 이어지는 베트남 공산당의 뿌리가 그 베트남 공산당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존경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호 아저씨가 됐는가? 맞아요. 지금 저희 집에 호치민 평전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펼쳐서 사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약간 후줄근해 보이는 네. 약간 그런 펑퍼지만 그런 옷에 슬리퍼 그런 걸 신고 있는데 때묻지 않은 그 삶을 견제해왔고 또 청구인했고 평생 독신이었다고 해요. 독신으로 살면서 끝없이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독립시키고 자주 해방을 시켜야 한다. 이 일념에 꽉 찼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호 아저씨. 호 아저씨가 당시에 뭐 국가 주석이거나 뭐 그랬나요? 국가 주석이자 공산당 서기장이었죠. 그럼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맞아요. 뭐 민중들이 호 아저씨라고 부르고 뭐 얘기 말씀 들은 걸로 보면 옷차림도 수수하게 입고 한 거 보면은 좋은 분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민중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베트남도 저희처럼 식민 지배를 당한 국가인데 네. 이게 8월 16일에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일제가 물러나고 해방을 맞게 돼요. 1945년? 예, 1945년 8월 16일에 네. 하노이에서 민중들 10만 명 넘는 지지를 받아가지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설립이 돼요. 호치민을 주축으로 한. 근데 계속 해방 상태였다면 좋았겠죠. 근데 원래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안 나가겠다고 뻗팅긴 거예요. 베트남은 계속 프랑스의 식민지다. 가만히 있어. 베트남이 일본이 지배를 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네. 일대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때 그걸 일본이 차지했다가 일본이 나가니까 남아있던 프랑스 군인들이 다시 베트남을 자기 식민지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프랑스 잔존 군인들은 일본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가자마자 다시 이 베트남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차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프랑스도 이게 또라이 놈들이네. 또라이죠. 야, 베트남 민중들의 뭐랄까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면은 일본에 맞서 독립하려고 또 했는데 예. 프랑스랑 또 싸웠었겠군요.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겼어요. 음... 이 1954년에 있었던 디엔비엔프라고 네. 하는 큰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를 수만 명 이상을 사실상 이겨내고 패퇴시킵니다. 확실하게 이기고 그 이후에 완전히 프랑스군은 안녕 나 갈게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민중들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근데 슬픈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뒤에도 뭐 또 있어요? 이제 프랑스가 떠나니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 첩첩산중이네요. 첩첩산중이죠. 지금 베트남이 저희하고 굉장히 역사가 유사한데요. 네. 북부 하노이가 있는 북부는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부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었고요. 북위 17도 이하에는 어떤 프랑스를 지지했던 세력들과 그 전에 있던 왕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미국이 지지를 얻게 되면서 이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정권이 생겨나게 돼요. 미국에. 베트남도 그랬군요. 예. 이 분단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베트남전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네.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니까 미국은 이 통킹망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요. 북베트남의 군대가 미국의 배를 쏴서 격침시켰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완전 조작된 건데 이 조작 사건을 발판 삼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이 북베트남을 북진에서 통일하게끔 한다.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북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북베트남이 언뜻만 들어도 어쨌든 미국 1960년, 70년 하면은 지금보다 미국의 위상이 더 높았던 예.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높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근데 미국은 사실 종이 호랑이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 베트남전에서 왜 북베트남이 이길 수밖에 없었냐 호치민 얘기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남부 지역에서 어쨌든 미 점령하에 있었던 건데 게릴라 같은 게 있었어요. 계속 이 미국의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꼭 바꿔내야 한다. 자주해방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게릴라가 계속 있었고 이 북부에서도 여기 산악지대가 많거든요. 북부하고 중부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 산악지대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북베트남이 승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 넘는 베트남 인민들이 죽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귀한 희생이었던 거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삼아서 1973년에 파리협정으로 미국의 패배가 확실시 되고요. 1976년에 이 남베트남이 멸망하면서 이 북베트남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또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예. 뭐였나요? 이번엔 1979년에 중국이 침공을 합니다. 중국이? 예.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같은 사회주의라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은 네. 중국에서 베트남이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게 계속 끝이 안 났던 거고 당시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베트남 이웃 국가인데 그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중국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지지한다는 구실을 대면서 베트남이 침공해서 내려온 겁니다. 1979년에. 근데 중국이 졌죠. 중국이 또 졌어요? 예. 그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하네. 일본이랑도 싸워서 이겨내고 프랑스랑도 싸워서 이겨내고 분단됐는데 미국이랑 뭐 남베트남이랑 해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싸워서 이기고 그럼 한 70년, 80년대 이렇게까지는 거의 매 전쟁이었네요. 내내 전쟁을 겪었던 국가죠. 베트남 민중들이 투쟁 정신과 어떤 투쟁력 이런 것들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뭐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있겠네. 지금도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친하게 지내자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지금 감정이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또 한국이랑도 좀 감정이 좀 있긴 하죠. 저 월남전에 보내면서 뭐 성폭행도 하고 그런 저희가 잘못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역사를 좀 훑어봤는데 예. 오늘날 베트남은 좀 어떤가요? 오늘날 베트남은 어쨌든 전쟁이 내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경제가 황폐화되고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좀 고민을 했었던 거죠. 베트남 내부에서도. 근데 그러다가 1986년에 흔히 도이무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이무이? 예. 도이무이가 뭡니까요? 베트남어로 개혁, 쇄신이란 뜻인데 어쨌든 공산주의적인 경제 방식에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 좀 잘 살아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뭐 기업 같은 것도 뭐 인정해주고 사회재산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어쨌든 베트남이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국교 수립까지 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국교를 성립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또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경제를 개방해라. 그러면 당신들하고 수교를 하겠다. 했었던 거고 그러다 1995년에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장이 대거 베트남 내부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산당이 통치를 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뒤섞인 중국과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하면은 뭐 빈부격차가 커진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잇따르기 마련인 것 같은데 예. 베트남 뭐 민중들의 생활은 좀 어떤가요? 베트남 민중들의 생활은 일단 통계적인 수치로만 보면은 개방을 하고 나서 빈곤율이 대폭 내려갔어요. 50%대에서 10%대로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또 있단 말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는데 현재 베트남의 청년들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예. 지금 저희도 헬조선 얘기하면서 뭐 해 먹고 살지? 돈만 많으면 좋다, 장땡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원래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어떤 공산당 사회였을 때는 우리가 가난해도 정신만은 지켜야 해.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게 지금 어떤 자본주의적인 안 좋은 악습에 물들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한국도 사실 저도 돈을 약간 벌어봤지만은 돈 벌면 꿈이 없었죠. 맞아, 저도 한번 해봐가지고 그냥 뭐 돈 버는 거 사실 돈 버는 게 짜증난다기보다 돈을 내가 벌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뭘까 상사의 지랄을 맞아. 방송해도 되나? 지랄은 표준어예요. 아 지랄 표준어예요? 표준어입니다. 그럼 당당히 쓸 수 있겠네. 표준 비수거죠. 표준어인데 비속어야? 예. 그러면 안 쓰면 안 되나? 써도 되죠. 상사의 어떤 갈굼과 예. 그리고 부당한 어떤 지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일을 할 때 처음에 의욕이 높아도 의욕이 점점 꺾여.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주말만 기다리면서. 저도 뭐 상사가 하는 말만 고분고분 따르면서 뭐 좋은 표정 지으려고 애썼던 그런 시절이 한때는 있었어요. 뭐 열심히 하면 뭐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잘 보이는 사람 승진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저게 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약간 딴 얘기했지만 베트남 공산당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좀 보여지나요? 베트남 공산당은 뭐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 사상은 견지하자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총리가 경제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저 박봉준 내각 총리도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도 총리가 경제를 관장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 총리가 1986년에 이른바 그 개방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7번이 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좀 오랫동안 재임을 할 텐데 약간 경제 정책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이런 게 주로 어떤 베트남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 어떤 자본주의적인 물질, 건물 그런 걸 들이는 쪽으로만 집중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가보면 높은 길다란 그런 빌딩도 많고 하는데 돈이 많다고 꼭 만사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도 삼성이 들어가 있어요. 2017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갤럭시 7 그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전량 회수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장이 베트남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베트남 공장이었어요? 네, 베트남에 공장이 크게 있었는데 그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트남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삼성이 기침을 하면 베트남도 같이 아프다. 그런 게 나왔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세계의 어떤 투기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뭐 겉으로만 보기엔 약간 풍족해졌을지 몰라도 내신을 허약하고 베트남의 어떤 주체적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우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폐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자본 뭐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민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인민의 어떤
국민의 의사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외부 입김 아니면 외부 요인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죠. 좀 뭔가 쭉 들으면서 생각 드는 거는 뭔가 베트남이 전반적으로 잘해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좀 좌충우돌하면서 좀 시행착오 혹은 뭐 어려움 겪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인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도 하고 매년 6%가 넘는 고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와봤자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맞아. 저희 자살률 높은 거 봐요. 행복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맞아. 예. 그것도 사실 돈이 내 돈은 아니야. 그렇죠. 그냥 건물 서울에 보면 좋은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뭐야 청년들이 집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어떤 받아들인 그런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반면 교사도 삼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도 앞으로 좋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민중에게 득이 되는 경제, 사회 체제를 구축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베트남이 이 아이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아이국? 예. 아이국이 뭡니까? 아이국이 한국으로 하면 애국이에요. 애국. 이 호치민의 호가 애국이기도 했거든요. 호가 애국이에요? 예, 호가 애국이에요. 그만큼 어떤 외세의 어떤 침탈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내 나라를 건설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서 앞으로 그런 베트남의 청년 세대들이 약간 그런 좋은 꿈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신이 살아남아야지 앞으로 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창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베트남 인구가 거의 1억에 달하거든요. 그 중에 경제 생산 인구, 젊은 세대 인구가 5천만 명이 달해요. 거의 저희 한국 인구하고 맞먹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재력도 있고 충분히 정신도 유지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괜찮은 국가인데 앞으로의 청년 세대들이 이 생존국으로서의 베트남 그런 자존심을 계속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 자본주의가 침범하면서 빚어지는 사회의 불평등도 제대로 이겨내고 새로운 어떤 국가 모델로서의 베트남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뭐 저도 뭐 얘기 들으니까 베트남 민중들이 대단한 민중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대국들과 맞서 매번 승리를 해낸 좋은 민중들이 있는데 경제가 이제 어려우면은 외세의 이제 자본의 힘을 빌려서 경제 성장을 할 게 아니라 좋은 베트남 민중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경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나 아니면 더 해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이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간 베트남을 잘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를 하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로 달려나갑시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베트남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민중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세계의 눈 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